안녕하세요. 마인정보기술 유재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 출판 콘텐츠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성공 사례도 발표를 하라고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 정도가 성공 사례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놀라가지고 이 작업을 준비하면서 성공 사례보다는 저희 프로그램 소개를 하든가 아니면은 3년간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끌고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순서는 저희 회사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3년간 진행하실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결과물로 이제 출판사 전용으로 코팝 ERP를 개발하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 코팝 ERP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사업화를 하고 그 출판사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인원은 한 12명 정도 되고 현재 서초구 잠원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94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출판 ERP를 그 당시에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개발했던 부분들은 대원이라든가 학산 시공사, 그 다음에 중앙일보 계열사 등에 대해서 출판에 관련된 ERP를 개발했습니다. 이 당시에 개발했던 ERP 부분은 이제 코팝에서 개발했던 것보다는 스펙은 좀 줄었지만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출판사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ERP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개발하면서 그 경험으로 2022년부터 단행본 출판사들의 이제 ERP 개발 이슈가 그 당시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문학동네라든가 창비, 그다음에 다산북수 이런 업체들을 개발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출판사 ERP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게 되고 좀 더 심화 있게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SI나 프로바이딩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메인터넌스도 하지만 요즘은 대표적으로 코팝 ERP라고 하는 마인 퍼블리싱 ERP 플랫폼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팝 ERP를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뒀던 부분들은 출판사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도서 메타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자원관리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 도서 메타데이터는 통전망에 있는 출판물 관련돼서 메타데이터와 연계가 가능할 수 있게 일단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자원관리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판사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의 이제 작가, 그 다음에 인쇄, 어떤 식으로 정산할 건지, 그다음에 저자들한테 어떤 보고서를 보여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 인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작 관리, 그다음에 판매라든가 이 콘텐츠 관리 부분을 통해서 작가한테 나가야 될 인쇄 부분을 산정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ERP를 개발하다 보니까 사내에서 쓰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룹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룹웨어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료 프로그램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ERP랑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한이라든가 품위서 이런 부분들을 ERP 내에 끌어들여서 전자결제까지 만들어주고 전자결제를 하다 보니 전자결제에 필요한 품위서에는 모든 증빙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빙들은 보통 법인카드라든가 매입전자 서약내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페이퍼리스트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전자증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사급여라든가 회계자산 세무, 원가 손익까지 이런 부분들을 ERP 내에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는
이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 관리 부분,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영자들이 필요한 경영 정보를 구현할 수 있는 EIS 부분, 그리고 작가들한테 인세를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나와 계약이 되어 있는 책이 어떤 책이 있고 이번에는 그 작가가 발간한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그 다음에 인세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될 예정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작가정사 사이트까지 개발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제 코퍼 EIP라고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출판 콘텐츠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저희가 3년을 진행을 했습니다. 3년을 진행했는데 그 타임라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부터 출판물 원가 계산 및 제작 발주라고 하는 출판에 필요한 그 프로그램을 과제로서 개발하게 됐는데, 그 이전 단계에 저희는 이미 어느 정도 선행 연구도 돼 있고 선행 개발도 많이 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출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출판 ERP도 어느 정도 개발한 상태였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21년도에 이제 출판물 원가 계산 및 제작 발주라고 하는 그 굉장히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21년도에 이제 이 제작 발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 한 150명 정도가 찾아와서 이 발표를 봤습니다. 봤는데 발표 내용 중에 제작 발주만 갖고는 우리 회사에서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진짜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다 개발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요구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이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과제를 신청을 하게 됐고, 나름 운이 따랐는지 이 과제가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던 모든 프로그램과 앞으로 개발해야 될 이슈를 묶어가지고 전용으로 출판사 전용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개발하고 나서 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국출판회의에서 저희한테 요청도 있었고 같이 협업해서 한국출판회의는 어떤 홍보 전략을 좀 짜보고 우리는 개발 전략을 짜서 개발하는 것을 판매하고 출판사들, 중소출판사에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22년도부터 그 한국출판회의에 있는 회원사 중에 8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1차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그 1차 서비스 대상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열심히 쓰셨고 문제점도 많이 파악을 했고 문제점 파악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많은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버전에서는 그 회계라든가 세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라이트 버전이라고 해갖고 좀 플랫한 그 시스템을 먼저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23년도에 다시 한번 한국출판회의와 협업해서 컨소시엄으로 그 코퍼 ERP 상용화 내지는 ERP 전반적인 모든 기능을 개발해서 그 중소출판사에 쓸 수 있는 그 저렴한 ERP를 개발해보자라는 목적하에 24년도에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목표로 가졌던 게 중소출판사들이 생산성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는지,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정합성을 확보를 해서 경영정보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맞는 주안점을 뒀고,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출판사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ERP를 개발하는 아니면 영업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개발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24년도에 개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21년도에는 사실 출판물 원가 계산 및 제작 발주는 ERP 중에 굉장히 한 부분, 제작 관리라고 하는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라서 기간은 오래 걸리고 개발 성과물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큰 활용성이 있진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갖고 추진을 했고 제작을 했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는데
22년도에는 출판사 특화 코법 ERP를 개발하게 됐는데 저희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약 6개월간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 개발된 내용들을 그 상용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자원 부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도서에 관련된 자원 부분, 그다음에 편집, 인쇄 부분, 제작 관리 부분. 여기에서 제작 관리는 이전 연도에 개발했던 그 원가계산및 제작 관리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판매 영업 부분, 판매 영업은 모든 출판사에서 안 쓰는 출판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서 이 부분에 많은 공을 들여서 개발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 콘텐츠 관리는 요즘에는 이북이라든가 오디오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그 플랫폼사에서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주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형화해가지고 우리 매출로 인식을 하고 이 매출로 인식한 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어떤 전자책이 어느 만큼 팔렸는지 팔린 전자책에 대해서 저자한테는 어떻게 인쇄를 공유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개발의 주안점을 둬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 또 이제 영업 시스템을 개발해서 매출을 하다 보니까 매출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관리할 필요성이 느껴갖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개발한 부분을 관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간접비 부분은 없지만 모든 직접비는 여기다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직접비를 가지고 그 배브로직을 통해서 제조원가라든가 매출원가라든가 손익 부분을 직접원가 그 기준으로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출판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출판사가 신설 출판사인 경우에는 그 책이 새로 나오게 되면은 책을 등록을 하고 서점 등록을 하고 출고 등록을 하고 그렇게 쓰면 되겠지만은 기존에 쓰시던 몇 년씩 업력이 있고 도서도 쌓여 있고 출고 데이터도 쌓여 있는 이런 출판사에서는 예전 데이터를 어떻게 끌고 올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전 데이터를 끌고 오는 방법을 판매 영업이라든가 인쇄 데이터를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또다시 개발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출판사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한 5종에서 6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저희 데이터로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프로그램만 개발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서라든가 거래처 모든 매핑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 출판사당 최소한 5일씩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출판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구 시스템에서 신 시스템으로 옮길 수 있게 이 모든 것을 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출판사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옮긴 다음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출판사가 프로그램을 바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부 시스템 연계 부분은 이제 매출 전자 생계서라든가 물류대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연계를 이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것은 이제 2023년도에 그 최종 마무리가 돼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22년도에는 6개월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좀 그 출판사 전용 그 ERP, 코법 ERP가 나름 안정적인 그 구조를 띠게 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가 6개월간 한 30몇 명의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2022년도에 개발했던 거와 ERP에서 필요한 다른 모든 기능들, 특히 이제 인사급여라든가 회계 세무는 전통적인 ERP 기능이기 때문에 물론 개발이 이 당시에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개인 메뉴에서 다루고 있는 품위서 쪽이 있지 않습니까? 품위서를 쓰는데 지출계류서를 쓸 때 보시면은 법인카드든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든 아니면 영수증이든 모든 걸 첨부를 해가지고 지금 손으로 지출계획을 작성을 하고 작성된 지출계획서를 수작업에 의해서
사인을 받고 전표화해서 돈이 이제 지급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증빙을 이 당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전자증빙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법인카드,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매입전자 세금계산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RPA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전자증빙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출판사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하는 게 그 교보라든가 예스라든가 알라딘 이 세 군데가 한 70%의 매출이 일어나고 웅진북센도 한 10% 정도 매출이 일어나서 아마도 75에서 80%는 이 네 군데 출판사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네 군데에서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이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엑셀이라든가 혹은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배제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 부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교보, 알라딘, 예스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RPA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자사 주문 데이터죠. 자사 주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출고 데이터로 인식을 시키고, 출고 데이터로 인식된 부분들을 다시 각각 출판사가 거래하고 있는 물류사에 자동으로 출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산망과 이제 도서 메타데이터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업 데이터 이관을 위해서 지금 새로운 시스템이 생기면 그때그때 분석을 해서 그 자동으로 넘길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비슷한 얘기입니다. 코퍼 BRP는 크게 4개의 이슈를 다루고 있고, 코퍼 BRP의 최종 목표는 사내 업무 처리 표준 간소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편의성과 편의, 효율, 직시, 확장성을 고려해서 이 ERP를 개발했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업무 환경이라든가 모든 환경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코퍼 BRP를 이 당시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부분은 이제 사업 성과라든가 재무 상태 이런 부분들을 경영자나 담당자들한테 즉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고요. 과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언론 기능도 갖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코퍼 BRP의 구성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냥 색깔로만 구분을 할게요. 이 베이직 부분은 진짜 한 5인이든 10인이든 굉장히 작은 출판사에서 꼭 필요한 기능만 모아가지고서는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원가까지는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한서라든가 품위서, 그다음에 인사급여, 회계, 세무, 성과, 경영정보, 그다음에 작가정상까지 아우러서 쓸 수 있게 이 3가지 버전으로 코퍼 BRP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원관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관리 부분에서는 사실은 출판 ERP의 근간 데이터인 이제 제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거래처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통전망이랑 어떻게 메타데이터를 연결해갖고 우리 도서 데이터랑 하나로 만들어줄지, 그리고 통전망에서 연결된 이 도서 메타데이터는 여기에는 그 통전망에 입력을 하든 어디에 입력을 하든 우리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 상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도서 소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즉시성 있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편집관리와 인쇄 부분입니다. 인쇄는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와 해외가 인쇄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인쇄를 국내 인쇄와 해외 인쇄로 구분을 했고요. 이 모든 기반은 인쇄 계약서를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작업 진행표라는 부분이 있는데 편집 프로세스 관리를 원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편집자가 1명, 2명인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조금 중대형으로 가게 되면은 그 편집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책을 담당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게 그 현황을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인쇄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국내 도서, 해외 도서에 대해서 인쇄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편집 매출 부분입니다. 편집 매출 부분은 아시겠지만은 수출이라든가 2차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편집에서 파행되는 이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된 이 매출 마찬가지로 그 저자와 인쇄, 그 매출액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단순 인쇄가 아니고 2차 저작권이다 보니까 다른 형태로 매출을 등록을 하고 등록된 이 매출 형태가 인쇄로서 공유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인쇄 보고서는 저희가 이제 표준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작가별로 제공하는 인쇄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작가정산 사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저자가 이제 웹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자기가 우리 출판사랑 계약한 책 종류, 출간한 책 종류, 그리고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인쇄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쇄 계약, 요건 간단하게 프로세스별로 화면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인쇄 계약서 작성을 하고 인쇄 발생시키고 지급하고 작가 원장을 보고 인쇄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작 관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지 발주, 제작 발주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책이 얼만큼 입고가 되고 제작비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게 이제 손익관리라는 부분인데 7번 항목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책을 찍기 전에 내가 찍을 책의 구조, 그러니까 뭐 종이는 뭘 쓸 건지, 인쇄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쭉 기재를 해놓으시게 되면은 기재하는 데 대해서 이 책의 그 BEP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부가 팔렸을 때 손익이 발생하려면은 정가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 인쇄율을 뭐 9%로 할지 7%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돌려가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 발주서 작성, 그 다음에 청구서 관리하고 제작비 내역을 보고 도서별로 제작비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판매 관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판매 관리에서는 이제 전표 입력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RPA 얘기를 했는데, RPA가 이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정해진 루틴으로 데이터를 추출해 갖고 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갖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 갖고 오는 거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주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보 예스 알라딘인데, 지금 저희가 또 한 군데 웅진북센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 수집할 수 있게 작업 중에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물류대행사를 연결하는 건데, 현재 그 완료가 되어 있는 물류대행사는 고려 출판이라든가 그 문화유통, 신영, 신화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그 API로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업로지스, 그 다음에 이제 날개물류가 얼마 전에 연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아시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그 물류대행사가 한 100군데 정도 되고 있는데, 그쪽도 일단 연계는 완료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해피물류가 좀 특이한데 여기도 이제 저희가 연계를 했고요. 행복한 수레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특정 어떤 프로그램 쓰는 회사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텍스트 파일로 저희가 파일을 만들어 보내는 방식으로 물류사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만들어진 API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그 공유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타 출판사에서도 타 시스템에서도 이 시스템을 쓰겠다고 원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판매물류에서 이제 주요 화면인데요. 제일 먼저 이제 출고준표를 등록을 하고 물류대행사한테 출고 지시를 자동으로 내리고, 거래처 기준으로 수금 등록을 하고 원장, 제품 원장, 각종 판매 현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 관리입니다. 이 콘텐츠 관리는 저희가 이 선수계약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독점계약할 때 선수계약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매출을 엑셀을 통해서 자동으로 등록을 하고 수금 등록을 하면은 이제 각종 실적을 보고 여기서 만들어진 실적이 이 인세로 바로 연결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콘텐츠 관리를 쓰고 있는 몇 개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건비 내지는 수작업이 감소가 됐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이제 매출 등록을 하고 사용기한서 관리를 하고 수금을 해서 거래처 매출 원장을 보고 거래처 매출 실적을 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는 이제 교보든 어디든 있는 데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행사에 들어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 관리를 하고 이 비용이 어떤 책에 판매 및 일반 관리비로 배분이 돼서 이 책의 손익을 따져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메뉴 부분은 그룹웨어 기능이 이제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각종 시스템을 쓰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 자기 신상도 볼 수가 있고 자기 급여도 조회할 수가 있고 연말정산을 자동화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한서 관리 부분이 있고 기한서는 물론 이제 전자결제 라인을 타고 최종적으로는 결제가 완료가 된 상태가 되면은 이 기한서가 어느 정도 회사 내 양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한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기한서에 들어가 있는 각종 첨부 서류는 별첨으로 첨부 파일로 다 저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위서는 기한서랑 연계가 돼가지고 개발이 되어 있고요. 어떤 기한서를 기반으로 품위서를 쓸 거고 이 품위서가 어떻게 쓰여지면은 전자결제를 통해서 전표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증빙이 이 흐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기한서나 품위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첨부 파일은 종이로 되어 있는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는 스캔을 해서 PDF를 만들고 이걸 증빙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전자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제는 PC나 모바일에서 전자결제를 통해서 최종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회계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전표를 만들어 갖고 전표화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입 후 기대 효과는 물론 이제 시간 절약도 있는 거고 종이 출력물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환경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회계감사 받을 때 보면은 모든 증빙이든 자료든 찾아오라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도 시스템 안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그리고 종이증빙들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게 기대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한서 상신 전자결제를 ERP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인사급여는 전통적인 기능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인사급여에서는 이제 개인 인사카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퇴직정산, 연말정산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요. 연말정산이 끝나게 되면은 2월달에 국세청에다 제출하는 지급조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부분은 원체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안 드리고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거는 다른 회계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회사 내 제조원가라든가 매출원가는 볼 수 있겠지만은 내가 특정한 어떤 책에 대해서 제조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고 매출원가가 어떻게 되고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책별로 손익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책별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담당자 기준, 어떤 부서 기준으로도 손익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각종 지표를 도식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원가 관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EIS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출판사마다 물론 이제 보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르긴 하겠죠. 다른데 저는 이제 한 7가지 정도로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통해서 도식화해 가지고서는 경영 정보를 웹으로 모바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원 현황인데 인원 현황의 증감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 회사 자금 현황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도서 종수를 보여주는데 도서 종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종이 책이 몇 권, 그다음에 전자 책이 몇 권, 큰 글자 책이 몇 권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신간이 몇 부가 있는지 폐간된 게 몇 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계로서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제작 현황이랑 제작비, 그다음에 매출액, 매출 채권, 재고. 재고는 이제 종이책이랑 큰 글자 대해서만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품위서를 썼던 비용이랑 손익 현황, 그다음에 탑10 거래처. 탑10 거래처는 크게 의미가 없을 텐데 탑10 도서 같은 경우에는 신간이 됐든 구간이 됐든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기 코프 BRP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요. 과제 개발물 이제 활용 방안인데 저희가 이제 활용 방안을 하기 전에 그 코프 BRP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과제를 하다 보니까 뭐 성공 사례니까 제가 이거를 좀 쥐어짜 가지고서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래서 1차에 원가 부분이랑 제작 발주 부분을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아 인건비 조금 보정을 했구나. 뭐 이게 무슨 도움이 됐을까?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시연회라고 그래가지고 한 3일간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150군데 출판사에서 찾아와가지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저희는 그 전까지만 해도 보통 100명 이상 된 출판사만 이렇게 ERP를 개발을 해왔는데 20명대, 30명대, 50명대 아니면 중소출판사도 이렇게 많구나. 그때 이제 처음 좀 알게 됐고 이들을 위해서 뭐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1차 사업을 하면서 들었고요. 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한국출판회의랑 협업이 들어갔죠. 협업이 되는데 한국출판회의 회원사도 뭐 그 당시 한 500개 회원사, 지금은 늘어서 1000개가 넘었나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8개 출판사를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전혀 만날 수가 없었던 출판사 담당자분과 이제 대표님들인데 그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우리는 너네 같이 그렇게 비싸게 하면 우리 절대로 못 쓴다. 싸게 해라. 그래서 싸게 해서 싸게는 그러면 쉽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좋고 싸게. 그래갖고 프로그램은 어마어마하게 사이즈는 커졌고 8분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았고 시간은 짧고 1년 안에 과제 기간 안에 그걸 다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과제 실패입니다. 제가 하기로 했던 걸 다 못했으니까. 그런데 얼버무려서 모래 살짝 뿌려가지고 과제를 성공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했죠. 나머지 부분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 뭐 하다 보니까는 사실 그 3차 사업에서는 저희가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인건비 대비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3차까지 하고 나서 보니 좀 나름 보람이랄까 중소출판사한테 어떤 기회도 주고 요즘은 너무 바쁩니다. 이 연락도 많이 오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엄밀히 얘기하면 돈이 안 됩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긴 할 텐데 너무 싸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뭐 10,000원에 하자, 15,000원에 하자, 20,000원에 하자. 근데 이게 너무 쌉니다. 너무 싸가지고 점심 한 끼도 안 되는 돈 가지고서 이거를 서비스를 하려니 저희 서버 유지비도 안 나오고 저희가 그나마 다행인 게 1차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자산도 구매가 가능한 그런 구조여가지고 그 당시에 서버라든가 OS라든가 DB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 그 돈을 굉장히 아껴갖고 그걸 다 구매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서버를 많이 마련을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긴 한데 여전히 너무 싼 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은 있습니다. 사업화 계획인데요. 뭐
계속 하는 얘기인데 일단 출판위원회랑 협업을 하다 보니까 그 회원사한테는 우선 공급을 하기로 했고 우선 공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만 이렇게 우선 공급을 하고 가격도 싸게 하고 다른 데는 좀 비싸게 하려고 그랬더니 다 아세요. 다 아시다 보니까 우리도 싸게 해줘. 그래갖고 이제 다 싸게 하고 있는 상태고, 뭐 프로그램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기능 향상을 하고 있고, 지금 될 수 있으면은 좀 많은 출판사에서 쓰게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계속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뭐 많이 보셨겠지만은 제가 아까 베이직 부분 간단하게 한 3가지 모듈만 쓰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7,000원이고 그다음에 베이직이 11,000원, 프로가 17,000원입니다. 근데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쓴다 그러면은 11만 원이니까 좀 싸죠. 그다음에 활용 방안은 뭐 예산이 부족했던 그 출판사들한테 이런 ERP를 볼 수 있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했다는 거에 좀 많이 위안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 효과 부분은 뭐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ERP는. 근데 저희가 그 한 2년 동안 한 30군데, 40군데에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초반에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 크레임이 걸렸습니다. 그냥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어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매출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즉시성 있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출판계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좀 더 확장을 하고 좀 더 좋은 기능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너무 욕심 많게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80% 이상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10인 이하가 출판사가. 그런데 그 출판사들이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는 이게 너무 크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더 다른 모양의 좀 컴팩트한 디자인, 컴팩트한 사이즈, 컴팩트한 가격으로 만들어낼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사례를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실패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놀랐는데, 마인 정보로 봐서는 실패했을 수는 있어도 출판계에 또 맞춤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출판계에서는 성공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공 사례 발표가 끝났는데 나중에 질문을 하는 것보다 플로어에서 한두 분의 질문이 만약에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일단 마인 정보는 지금 뒤에 부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가 다 끝나신 후에 궁금하신 분은 따로 가셔서 이제 같이 미팅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미나 부분입니다. 이제 세미나는 이제 첫 번째로는 김상원 교수님께서 출판 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R&D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김상원 교수님은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또 의외로 공학 박사이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출판 콘텐츠에 딱 맞는 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상명대학교의 김상원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유재호 교수, 대표님 7분을 더 쓰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해서 슬라이드를 20분짜리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걸 뭔 소리를 더 하나 이랬는데 뒤에 김영현 부사장님도 한 5분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김정민 교수님이 저를 이제 그 역사 콘텐츠 학과인데 공학 박사라고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서 아마도 그 인문사회 계열에 있는 교수이면서 공학 박사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한 7, 8년 전까지 다른 대학교에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한 3년 하시다가 다시 자기 학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러고 있느냐? 제가 전자출판 쪽하고 이제 일을 뭐 했다고 할까요? 인연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원래 전공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이제 언어 분석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XML이라고 하는 게 아마 97년쯤에 표준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른 과제였던, 그 당시에는 상공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SGML 뭐 파싱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파싱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생성문법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예외 조항들을 해야 되고 이게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다른 세미나 갔다가 SGML 파스를 만들었다고 하는 회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 안 되는 조건들을 다 죽여버리고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XML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처음 했던 작업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97년도, 98년도에 IMF 터지고 나서 그때 정부에서 했던 사업 중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역사 분야에 끌려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규장각에서 하는 그 여러 데이터들을 입력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의뢰받았던 일들이 XML로 그 입력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역사 자료들을 그 입력하는 지금 지식정보화 사업이죠. 그쪽 사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했던 게 이겁니다. 이게 작년 원래 이제 많이 시끄러웠던 홍범도 장군인데, 여기가 그 카자흐스탄 끄조올라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원래 묘소 자리입니다. 지금은 대전현충원에 모셨죠. 그런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년 초반까지 몰랐어요. 근데 저기 딱 보시면은 1943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그 홍범도 장군 그 돌아가신 날에 나온 부고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레닌기치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 있습니다. 현재는 고려일보라는 제호로 나오고요. 1938년부터 1990년까지, 그러니까 구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한글 신문이 계속 나왔습니다. 주 5회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소련 전역에 이게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나올 때는 한 뭐 15만 부에서 20만 부인데, 이게 협동농장으로 갑니다. 그 협동농장에서는 단체로 이걸 읽어줘요. 그러니까 이 신문을 보는 사람은 수십 명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때는 이제 이 고려인 자료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고정이라든가 이걸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제 이렇게 이거 지금 사진만 스캔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까지는 못했고요. 그냥 스캔만 해서 그 현지 신문사에다가 드리고 왔는데, 저거 하라고 부추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관련 연구하시는 역사 선생님들이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필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싶은데 하면서 상담을 받아서 찾아간 곳이 누리미디어였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사장님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DBPR하고 KRPR을 한 2년 반 정도 총괄을 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콘텐츠를 묶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가질 수 있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전자 출판 내지는 출판 콘텐츠의 핵심은 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고려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신문이 콘텐츠고요. 여기 지금 있는 비석은 여러분이 영화로도 잘 아시는 봉오동 전투의 전적지 기념 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왼편에 보시면은 이 비석을 세운 주체가 어디냐면은 여기는 중공 도문시 위통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워진 게 199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세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은 중국 땅에서, 현재의 중국 땅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항일운동 하시다가 거기서 일본군에 이제 그
공세가 심해지니까 지금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간 거거든요. 흑룡강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고려인이나 그 이제 중국에 계시는 분 조선족이죠. 이 연구자들의 한계가 뭐냐면은 조선족 연구하시는 분들은 중국 자료만 보고 끝나요. 고려인 연구하시는 분들은 소비에트적 자료 보고 끝납니다. 당연히 그 해당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그쪽 언어만 보고서 거기에서만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고려인들이 1920년에 현재 연변 지역에서 그 용정 뭐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블라디보스토크 해삼이 쪽으로 넘어가세요. 여기에서 다 단절이 정보가. 그래서 제가 2008년인가에 연변 그 대학교에서 하는 세미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아마 제가 이쪽으로 했던 첫 발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다가 지금은 이제 저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다음에 음식을 채우다가 바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출판에 대해서 그냥 되게 그 아웃사이더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다행히 제 앞에 이제 유재호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뒤에 발별 김현 대표님은 지금 ERP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이삭죽기 수업 저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크게 깔아놓고서 거기서 하나하나를 다 걷어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지금 AI가 이슈인데 AI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또 준비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아주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출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미디어 산업일 수도 있고 콘텐츠 산업일 수도 있고 플랫폼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씩 확장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쪽에 일을 안 한 지가 한참 되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고 물정 모르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수준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안 읽는다. 근데 여기서 안 읽는다의 대장이 어디냐면 책입니다. 책은 안 읽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현재 지금 있는 젊은 친구들만큼 많이 읽는 세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출판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통계에서는 안 읽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뭘 읽습니까? 전자책도 많이 읽고요. 웹페이지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읽는다는 행위가 이제 지금은 확장이 돼가지고 그냥 보는 걸로, 미디어를 보는 걸로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읽는다 혹은 책이 안 팔릴까요? 일단 제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는 대단히 죄송한 게도 교재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 교양과목으로 하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빅히스토리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토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이제 학교에서 교양 한번 새로 공모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더니만은 좋대요. 한 학기 했습니다. 한 100명 가까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랬더니만은 봄학기에 시작했는데 가을 학기에 또 하랍니다. 그래서 가을에 또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났더니만은 제가 상명대학교에 있는데 천안 캠퍼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매 학기 서울과 천안에서 개설을 하고 봄, 가을로 개설해서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는 아예 이걸 일원 강좌로 찍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 좀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빅히스토리는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전에서 펀딩을 해서 좋은 교재가 나오고 계속 이제 새로운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파트는 제가 자료를 한번 정리해 놓고 나면은 그 다음 학기가 되면 요거 곧 될 거야 했던 게 그 다음 학기는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제가 교재로 써서 어디 출판사에서 인공지능 이번에 총서 내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거 팔로우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 학기 바뀌어야 되는 교재를 출판사라면 그거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콘텐츠가 빨리 바뀌는데 인쇄가 돼버리면은 그게 벌써 한 학기 지나고 나서는 아웃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제가 아는 그 지방의 모 국립대학교입니다. 물론 이제 과학기술 중심의 학교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타블렛 쓰는 걸 갖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재를 학기 초에 PDF 내지는 EPUB으로 만들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이유입니다. 특히 이거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하는 빠르게 변하는 모든 과학 분야가 지금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 분야를 출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는 콘텐츠를 팔로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일단 문제의 핵심은 현재 책이라는 매체의 어떤 속도, 플랫폼, 그리고 이 콘텐츠의 업데이트,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가 예전에는 읽는 매체가 되게 책에서 그 책이라는 걸로 한정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는 매체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집에 대학생이 2명이 있는데요. 고등학생 1명과. 이 대학생한테 뭘 해보라고 하면 얘는 유튜브를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효율적이에요. 심지어 저도 요새 유튜브 검색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오래돼서 거기에 램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요새 게 하도 잘 만들어가지고 옛날처럼 나사 몇 개 풀면 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핀을 탁 찌르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서로 되어 있다면 설명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픽스잇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온갖 전자제품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분해해주는 사이트가 채널이 있습니다. 그거 통해서 봤더니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영상 매체가 우리는 대강 근성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빨리 보여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영상을 갖다가 1.5배속으로 보시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학교에 코로나 이후에 이 캠퍼스를 통해서 영상 강의가 많아졌는데 1.2배속 이상으로 빨리 못 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 1.2배속 이상으로 돌려놓으면 무효가 됩니다. 진도 체크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빨리 받아들이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책이라는 속도에서 그래서 이건 저는 느리진 않게 읽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거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책에서도 이제 전자책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책이라는 미디어가 과연 지금 기존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잘 대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런 그 인터랙티브한 미디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상호작용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몰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해주느냐 하는 건데 아주 기초적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책의 형태가 가장 크게 바뀐 지점이 스크롤에서 코덱스로 바뀐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e-리더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스크롤에서 코덱스로 바뀌면서 등장한 가장 큰 기술적인 진보는 색인입니다. 이거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갔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 정보가 이 책 안에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장치가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아시겠지만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폰트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레이아웃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줄간격을 바꾼다든가 하면은 이게 페이지 넘버링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스크롤이 돼 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전자책,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페이징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전자책의 장점을 반 이상 날려버리는 거죠. 그걸 풀어놓는다고 하면 스크롤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여기서 시스템적으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URL이 있잖아요. 그런데 독립된 매체인 경우는 URL이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건 URI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표준은 UCI를 만들어놨고 국제 표준은 DOI인데 이것들을 링크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의 전자출판은 그 종이출판 베이스에서 이거를 변형시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전자책이 나왔을 때 그러면 종이책 쪽 출판사에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 전통적인 출판사에서 전자책을 접근하다 보니까 되게 그 제한적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V가 나왔을 때 라디오가 이제 다 죽었구나. 그래서 그때 이걸 팝송 제목으로 아시는 분은 연식이 되신 분들이죠.
예, 한 3분 정도 반응이 있는데 TV가 처음 나왔을 때 이 TV는 그냥 보이는 라디오였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뉴스 방송을 그대로 기자가 책상에 앉아서 읽는 장면을 송출해 주거나 아니면은 연극 무대를 그대로 카메라를 들어놓고서 보이는 식으로 해주거나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열광을 하다가 뭔가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그 화면을 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다 전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거죠. TV가 본격적으로 이게 새로운 매체로구나 인정을 받았던 것은 미국에서는 미식축구 중계를 시작하면서입니다. 카메라를 4대 혹은 6대를 경기장 여기저기에 놓고서 시점을 바꿔가면서 이쪽 저쪽의 장면,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거기 현장에 있더라도 보지 못하는 그 경험을 주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거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 케네디하고 닉슨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케네디가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설명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라디오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는 라디오의 매체적인 특성이 있고 TV는 TV의 매체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종이책과 전자책의 입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도록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방향을 잡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종이책의 확장이 아니라 종이를 대신한 화면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자책을 제가 초기에 이제 아마존에서 나오는 킨들을 몇 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버전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자책을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서점에서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논문 읽다가 책 봐야 되는데 서점 가서 책 주문하고 이러면 2, 3일 걸리잖아요. 그럼 까먹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당장 봐야지 할 때는 아마존에 검색해보면 아마존에 책이 어지간하면 다 있잖아요. 거기서 구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아마존 킨들 한 10인치 모델인가요? 그걸 샀더니만 뭔가를 잘못 넣었는데 밑에 줄이 꺼져 있더라고요. 일종의 소셜 어노테이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은 중요해라고 해놓은 것들을 갖다가 일정한 데이터가 쌓이면은 거기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그것만 읽으면 요점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게시판에다가 어떤 글이 있을 때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놓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커넥팅이 되어 있는 매체라고 하면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뭔가 분석하는 게 되게 수월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존이 왜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실 때 마켓플레이스로 역할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각광을 받은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네가 필요한 게 이거야 라고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책을 몇 번 사니까 그 다음에 네가 필요한 책은 이 책이야 아니면 신간 나왔어요 라고 리코멘드를 해주는데 곧잘 맞아요. 그러면 일종의 큐레이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큐레이션하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제가 요거는 많이 고민을 했고 실현해 보려고 이제 시도도 여러 가지 했던 게 제가 DBPR에서 이제 그때가 2번째 버전에 3번째 버전 개편하는 과정에서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은 레퍼런스를 역으로 한번 붙여보자.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DBPR 논문에서 그때 이제 비블리아 학회나 문헌정보학회 이런 식으로 도서관 관련된 학회에 있는 논문들 한 10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레퍼런스 정보를 다 메타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타를 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때 도서관 관련 학회로 했던 게 그때 DBPR의 도서관 관련 학회의 논문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해서 링크를 다 걸어놨습니다. 논문에서 레퍼런스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링크를 거꾸로 보여주자. 그럼 뭐가 되냐면은 지금까지의 레퍼런스는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전에 나온 논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걸 거꾸로 걸어버리면요. 이 논문 이후에 얘를 참조한 논문들이 링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 레퍼런스인 거죠, 일종의. 논문에서 이러한 연계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얘가 그냥 혼자서 상상력, 내피셜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 근거가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지식 위에서 우리가 이런 걸 썼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레퍼런스를 거꾸로 붙여주면은 이 논문에 의해서 이 지식이 어떤 식으로 파생이 되었습니다는 지식의 계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구글 스칼라에서 어지간히 다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DBP와 같은 경우에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이 데이터가 붙어 있는 논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우리가 이제 웹상에서 하는 건데 종이책에서는 이건 안 되잖아요. 물론 거기다 QR을 박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전자책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내가 그 일종의 책 안에서도 서핑이 가능한, 문서 안에서 서핑이 가능한 이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AI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AI 교수를 직접 사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정보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종이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러니까 지금의 전자책 만드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건데 이런 네트워크나 개인화나 이런 것들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도 진짜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게 시멘틱 웹이 붙어 있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체계가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시멘틱 웹 온톨로지 이런 거 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잘 안 되었던 이유는 그 구조는 복잡한 데 반해서 이걸 사람의 품으로 직접 하기에는 도저히 단가가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걸 구축을 했다 하더라도 추론하는 과정에 속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요새 이제 어디죠?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도 많이 이제 관심이 있으실 텐데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한 3년, 4년 전에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이런 블록체인 할 때 이제 관련주로 해서 제가 엔비디아를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수업은 분석하는 수업은 아니고요. 미디어나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지금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라. 박사과정 수업이었습니다. 학부생 아니고요. 했더니만은 진짜 그때 두 분인가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졸업할 때 와서 저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와서 교수님 그 다음에는 뭔가요? 이래요. 그래서 팔란티어다. 온톨로지 하나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런 세만틱 웹 온톨로지 이게 제대로 안 되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존의 프로세싱 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에서 컴퓨테이션 시어리로 얘기할 때 MP 프로블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속도가 예측이 안 되는. 근데 이게 이제 어지간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한다 그러면 될 것 같고 채워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되게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년도 2025년도부터 학생들의 지금 저희 학교는 30%가 무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생들도 전과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등교육부이 올해 초에 개정안이 나오면서 이론적으로는 3학기만 다니면은 그 전공을 이수했음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부전공하고 연계전공하고 이중전공하면 60학점이면 되는데 3학기 빡세게 하면 60학점을 채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1학년 1학기 혹은 계열 기초 과목만 듣다가 끝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그게 이제 당연시 된다 보니까 학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명칭을 학년별 이수과정이 아니라 레벨별 이수과정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지도한테 출근하는 겁니다. 입학한 지 2년 됐는데 1학년 과정 듣는 애도 있을 거고 3학년 2학기 때 또 1학년 과정 듣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뭔가 이렇게 어시스트 되는 시스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수업 개선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학습 모듈의 개발, 그리고 여기 인공지능이 붙는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톨로지 그림은 굳이 안 나눠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인문정보학에서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문화예술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팔란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메꿔줄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 정리하니까 이게 작년도 나온 논문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서 제목이 보면은 textbook is all you need. 교과서만 있으면 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학습에 의해 가지고 성과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정확도를. 그런데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텍스트들이 모든 이 인공지능, 특히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학습에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실 지금 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오픈 AI하고 몇 가지 인공지능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이익 안 납니다. 근데 학습 데이터 확보를 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논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잘 정리된 데이터,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들은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때려 넣는 건데, 잘 정리된 데이터를 집어넣으니까 기존 데이터의 6분의 1만 넣어도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지금 파이라고 하는 모델을 내놨는데, 파이 1.0와 파이 1.5 두 번 해가지고서 실험을 한 건데, 그리고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 나오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라마 같은 모델도 이거를 그 파라미터를 다운스케일링 해가지고 거기에 비슷한 성능을 내는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픽 코어가 16개 이상이면 돌아가거든요. 이거 제일 싸게 돌릴 수 있는 게 맥미니 스튜디오입니다. 한 600만 원짜리 컴퓨터 있으면 돌아가요. 조립을 하면 한 2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출판사가 지금까지 그 책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사람한테 전달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런 인공지능 모델들이 긁어가서 학습한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 그 저작권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만 하고 있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지금 이제 그 AGI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인공지능인데, 이게 이제 특수한 형태로 테일러링 하는 모델들이 나올 겁니다. 법률 전문이라든지 문학 전문이라든지. 그렇다면은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출판사는 에디팅하고 큐레이션을 가장 오랫동안 많이 잘 해왔던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산출물을 책이라는 형태, 도서라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인공지능에다가 입력시키는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AI나 빅데이터 모두 데이터 정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뭘 잘 넣어가지고 훈련시킬 건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독자한테 책을 판매를 한다, 콘텐츠를 전달한다는 모델에서 B2B 혹은 B2AI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출판업이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 산업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왜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기존의 콘텐츠 산업에서 나왔던 여러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또 벤치마킹해서 확장하고 세분화하는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제가 좀 부탁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그 지진한 기수의 전자출판학교 회장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국적으로 출판 관련된 학과가 몇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여러 이슈들에서 관과 그 다음에 출판업계가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밖에서 싸움을 붙일 때는 붙이고 말릴 때는 말리는, 혹은 어떨 때는 편들어주는, 그게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출판진흥원이나 업계에서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이게 그 알쓸신잡에서 이 얘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00% 동의하고요. 독서의 시작은 사는 것부터.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읽을 거기 때문에 보관하려고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슬라이드는 안 넣어놨습니다만, 지난주 그저께인가요?
그 양산통도사에 보니까 헌책을 모으는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그 세명대 그 김기태 교수님이 처음 책방인가요? 예. 기존에 이제 그 학교 근처에서 하시다가 이천에 모가면 쪽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책의 순환 구조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새 책을 찍어내서 판매하는 거에만 집중해 있는데 이 책 문화 자체, 그러니까 뭐 책 마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책도 오래되면 헤리티지가 되지 않습니까? 박물관에서 제일 복잡한 게 구문서 도서관이에요. 구문서 도서관은 박물관 겸 도서관 겸 뭐 아카이브 겸 이런 성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여러 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자출판학회를 비롯해서 여러 출판학회, 이런 그 관련 학회들에서는 뭐 언제든지 이런 상의할 준비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서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한번 틀어서 보시면, 그리고 혹시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했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편하게 한번 한 소리니까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아이디어 얻으셨다면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성원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학교에서 계셨던 만큼 학생들의 그 MZ세대의 변화와 그 다음에 기술의 변화를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좀 새로운 다른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뭐 좀 아이디어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 발표는 예, 이번에도 공학 박사이십니다. 공학 박사이시고요. 보인정보기술의 김현영 부사장님의 발표인데요. 초거대 기술에 올라선 출판 콘텐츠 디지털화 전략입니다. 예, 보인정보기술은 일단 도서관 정보화 관련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데이터, AI, 콘텐츠를 연결하여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사장님의 발표를 들으면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짧게 뭐 보인의 경험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는 어쨌든 AI를 이용해서 뭔가 접근성과 포용성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서관이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컨텐츠를 핸들링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포맷이 있잖아요. 데이지, PDF 이거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저작이 되려면 저작 도구, 그 다음에 뷰어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 그냥 웬만한 출판사가 그냥 회사 안에 다 있는 형태로 지금 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컨텐츠에 대한 표준에 대한 고민도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SC 작업, WCC 작업, 데이지 작업, TTA 작업까지 해서 표준을 막 같이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담당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표준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표준을 실질적으로 컨텐츠에 적용을 하다 보면 표준이 그러니까 문서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이 컨텐츠에 꽂히기 위한 노력, 개발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개발에 대한 고민, 그러면 이 어떻게 잘 개발할까? 또 대체적인 회사와 똑같이 이 ROI를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을 3년 전부터 이제 만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3년 전에 AI는 솔직히 말하면 ROI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스코어는 제작과 검증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우리가 제대로 가는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스스로 이제 아마 다독거리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출판사나 출판 관련 기술을 개발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쨌든 컨텐츠를 다루고 컨텐츠의 뭔가 자동화에 효율화를 생각하실 때 저의 이 여러 가지 고민 포인트들이 아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숫자가 지금 다 안 보이는데 그냥 아무튼 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하고 왜 이게 필수인가?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에서 AI를 어떻게 써볼까? 마지막으로 하나에 대한 고려사항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거를 시작했을 때 그 기존의 19년부터 24년까지 한 6년간 R&D로 들어왔던 이렇게 사업들을 보면 이렇게 뭐 49개라고 하는 뭐 어마무시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발표하신 ERP에서도 뭐 한 2년간 계속 작업을 하셨고, 그래서 보면 어쨌든 이 단기적인 과제 하나하나를 볼 적에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체 출판계의 어떤 상생이나 그 출판 아닌 뭐 미디어나 플랫폼과의 상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융합된 기술은 아직은 우리가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좀 반성도 해보면서, 그러면 그렇게 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이미 이제 뭐 전 세계가 알아보고 있는 K 컨텐츠 파워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이 K 컨텐츠 파워를 기술과 서비스로 한번 변환하는 시기,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디스럽션이나 이런 그러니까 뭐 파괴적인 혁신 뭐 이런 데까지 가보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욕심을 내보는 게 이 시점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잠깐 모두 다 아시는 얘기를 잠깐 먼저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이제 맥킨지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의 뭐 3단계에서 많은 발표를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로 한번 가면 우리도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디스럽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면 우리의 이제 출판이나 이런 기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인디자인에서 PDF 내지는 인디자인에서 HTML 뭐 또는 워드나 HWP에서 뭐 PDF나 뭐 약간 HWP X까지 갔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XML까지는 와서 이제 그냥 그 디지털 포맷 자체가 그러니까 뭐 컨텐츠 자체가 디지털라이제이션까지 되어 있다. 이제 디지타이제이션까지 되어 있다.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 다음 단계 디지털라이제이션까지 가려면 이게 그냥 하나하나 별개의 파일이 아니고 이것들이 소스 단에서부터 실제로 자동화 프로세스를 타고 이게 탁 떨어지고 이것을 구성은 아까 메타데이터 중요하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메타 값들과 잘 융합이 되고 이 메타 값이 그냥 유통을 위한 메타가 아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메타까지 고민할 수 있는 이러한 커다란 흐름 안에서의 디지털 파일, 그 다음에 디지털에 대한 전 프로세스의 자동화, 그 다음에 대한 것을 봐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는 디지타이제이션까지는 물론 있는데 뭔가 AI를 같이 붙여야 하는 이 시점에서의 자동화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국내 실정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했고요. 물론 잘하는 출판사도 계시지만 제가 만난 출판사들은 아직은 좀 이렇게 제가 도서를 수급해서 변환하는 작업, 접근성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냥 현실에 약간 뭔가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상태이시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제가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요렇다. 너무 네거티브로 봤다면 죄송하고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글로벌하게는 뭐 사례를 좀 보면 우리가 왜 좀 소극적으로 생각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좀 봤는데요. 일단 먼저 펭귄 랜덤하우스는 뭐 오래전에 이미 2020년에 그 디지털 우선 전략을 수립을 해서
이게 제가 찾은 게 24년 3월달이었거든요. 그랬다면 20년의 전략을 세워서 23년에 이미 디지털 매출이 30% 상승하는 정도의 발전을 했고요. 이 애들의 고민의 포인트를 보면 좀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이제 어떤 책을 출판할까? 그 다음에 그러면 책을 어떻게 출판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잘 팔까? 마케팅과 홍보의 영역이고, 네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적정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 네 가지의 포인트를 디지털화해서 그 분석을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다? 그러면 아까 그 ERP에서 아마 그 매출이라던가 기본적인 매출의 흐름이라던가 내부의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데, 이 랜덤 펭귄이 고민했던 이런 모든 게 그 ERP에서 좀 나올 수 있기까지 이 ERP를 어떻게 고도화하면 되나? 이런 생각도 아까 제가 좀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고민하는 건 여기까지 와 있어서 우리도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 화두를 제가 다 띄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퍼콜린스는 잘 알고 계시지만 뭐 디지털 번들을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디지털 번들은 아니고요. 이게 멀티미디어, 당연히 종이책이 있으면 멀티미디어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AI가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만드는데 그냥 무조건 만드는 건 아니고, 그 하이라이트 부분만 만든다든지 아니면 하이라이트 부분만 오디오북을 딴다든지 그냥 무조건 변환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하이라이트 영역을 봇한테 작가를 학습시켜서 봇이 작가로 얘기하게 하는, 우리 알고 있었던 신문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얘가 해가지고 매출을 또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책에서 머무르지 않고 책과 뭔가 변형된 그냥 전자책은 아니에요. 뭔가 아무튼 뭐가 융합된 어떤 미디어? 아까 컨텐츠인지 미디어인지 플랫폼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그것을 미디어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으로까지도 가서 다른 종이책과 다른 것을 융합한 매출을 이미 벌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맥밀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메타데이터, 유통을 위한 메타데이터는 아니고요. 잘 검색되는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게, 물론 요즘 이거 그 초고대 모델인 LLM에 넣으면 어떤 것을 메타로 뽑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키워드인지, 어떤 것이 요약문인지 잘 뽑아져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운영해서 했더니 검색이 팍팍팍 잘 되더라. 그래서 내 책이 항상 상위에 랭킹 되더라. 이런 이제 의견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잘 나가는 우리 채식주의자랑 소년이 온다가 거의 1, 2위 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채식주의자는 뭐 가부장제에 뭐 이런 거,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누군가 봤더니 그 가부장제라고 부르셔갖고 저도 이제 채식주의자나 몽고반점 치면 나와요. 근데 가부장제 어쩌고 저쩌고 치면 안 나와요. 근데 소년이 온다도 구글에서 치면 나오는데 교보나 언급하면 안 돼. 국내 유통사에서 이렇게 문장형 메타를 치면 안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런 단어를 넣어도 안 나오고요. 소년이 온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잘 팔아야지 하고 하는 욕심만 있었지, 실제로 책을 잘 팔리게 할 수 있는 이 메이저 3대사가 고민하는 것만큼 우리는 얼마나 고민했던가. 그래서 얘네들로부터 약간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이런 거를 좀 출판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공유하고, 그리고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디스럽션까지 갈 수 있는 걸 좀 보인해서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보니 북스에서 만든 북비츠는 뭐지? 오더블인가? 오디오 책 있잖아요. 오더블이었나? 잠깐만요. 이 유럽에서도 그 오디오 책이 제일 잘 나가는 게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오더블이었나?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얘가 이 이상한 조그만 업체가 걔네들을 육박하는 뭐 넘버 2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서 한다는데, 결국은
얘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맥상통한데 추천을 너무나 잘한대요. 근데 어떤 추천인지는 우린 잘 모르죠. 아까 아마존에서도 추천 잘하지만 걔보다 훨씬 더 오디오북을 추천을 잘하는 어떤 그들만의 어떤 역량이나 특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미 뭐 교육 쪽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피어슨이나 맥그라운을 교육 출판사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교육 서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미 기존에 잘 만들어진 책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했는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항목을 추천하고, 너는 이거 안 배우고 뭐 그 다음 문제는 이것을 풀어보는 게 낫겠어. 개념 학습을 우선을 할지 문제를 풀어서 영습으로 지식을 채울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값을 이미 얘네들은 한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고, 예, 이미 이제 작년부터는 뭐 AI를 써서 좀 더 잘 분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처럼 출판사가 교육 도서, 교육 교재를 가지고 완전히 교육 서비스라고 하는 완벽한 새로운 탈바꿈을 하는데 성공했던 것도, 이렇게 미리 이 데이터를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그것을 자동화할 때 어떻게 분화된 값으로 자동화할지를 고민했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왔을 때 얼른 거기에 올라타시는 이런 전략들이 저희가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했고, 그다음에 또 2개의 중고 서적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중고 서적도 뭐 잠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중고 서적을 단순히 파는 게 아니고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경돼서 중고 서적을 뭐 우리가 채식주의자 완판돼 가지고 중고 서적도 막 찾고 그랬었을 때처럼 이 가격을 실시간 조정해서 고객한테 잘 갈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내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기에 언급된 것들 금방금방 이렇게 잘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는 좀 생각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메타를 잘 조정해서 뭐 이벤트 띄워서 책 파는 데만 너무 집중했다라는 좀 반성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술 개발 하시는 곳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기술 개발 R&D가 필요하지 않을까. 출판사가 정말 이렇게 많은 뭐라고 할까, 어떤 기술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DX는 이제 필수이다. 뭐 아시다시피 뭐 종이책하고 전자책이 뭐 7대3인가로 계속 변화되고 있고, 거기다가 오디오북은 이제 막 떠서 이제 막 10%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당연히 종이책은 생산 비용 문제도 문제가 있었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정말 DX를 해야 한다. 그냥 외국에선 하고 우리는 그냥 안주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모두 좀 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DX라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게 계속 화면이 좀 엉망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글꼴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출력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오디오북은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거고, 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책을 성공할지 예측하고, 책을 편집하는데 AI를 사용하고, 마케팅할 때도 사용하고, 검색이 잘 될 수 있는 것 때도 사용하고, 이게 다 언어 모델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DRM으로 좀 고민을 많이 모두 다 좀 가슴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키를 유출하고 뭐 내지는 해킹된 책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 영미권에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한번 또 만들어서 안정된 뭐 창과 방패처럼 계속 창이 고도화되면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방패는 더 이상 의미 없고 방패를 다 갈아엎어야 하는데, 이거 아닌 새로운 기술로 좀 돌아가자라는 하는 방향도 있고, 그러면 이런 출판사나 출판 영역에 요청이 있으면 기술개발 업체들도 이런 쪽으로 좀 더 R&D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 당연히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몰입형인 도서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몰입형 도서, AR, VR 이런 거 어떻게 만들지 아직은 아무런 생각이 저도 없는데 뭔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미 영미권에서는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사례도 뭐 또 비슷한데 이 초록색 영역이 좀 재밌어요. 검정색은 지나가고요. 초록색 영역을 보시면 일단 뭐 우리 그 번역이 잘 돼서 상도 받았다시피 그게 좋은 번역가를 만나는 게 상 타는 지름길인 것처럼 마치 이제 또 얘기를 하시던데 실제로 그런 것도 되게 현지 스코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번역 기술이 아직은 좀 덜 됐다? 뭐 이런 맛깔나는 번역을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조만간에 저는 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케이팝 만들 때 프랑스에서 작곡하고 한국에서 우리 아이돌이 노래하고 뭐 댄스는 뭐 미국 애들이 댄스하는 이러한 것들이 언어가 잘 풀린다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출판도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 근데 도서관에서도 더 이상 책의 저장소가 아니고 그 평생 학습을 위한 학습의 장이면서 또 도서관에 있는 굉장히 정제된 도서 컨텐츠들이 어떤 사실 확인 팩트 체커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LMM이나 그 뭐 어떤 이런 우리 거대 모델들이 뱉어내는 환각적인 문구들을 도서관에 있는 책이 필터링해서 인간을 도와주는 협업의 모델로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렇게 이런 것들 이런 아이디어로서 한번 또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내년에는 올해 R&D 사업은 끝났지만 내년에 R&D 사업은 이러한 디지털 전략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냥 고정된 파이 안에서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R&D를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시점이다. 더 이상 주어진 파이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준비 사항은 뭐 이래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영미권의 사례, 그 다음에 미래학자들이 떠드는 얘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멘트 정리했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어떻게 가능해? 이제 저는 이제 이 초고대 모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작년에 그 5월에 보면 말씀하신 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여러분 메타 아시죠? 예, 오픈 AI와 대적하는 그 메타. 그들이 S&P 500의 상위주로 이미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는 이미 기술로서가 아니고 실제 사용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작년 상반기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근데 저것도 보시면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ISBN DB라고 왜 ISBN 우리가 만드는 이렇게 신청해서 받아낸 ISBN을 글로벌하게 모으는 이 협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23년 6월 자료예요.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만화책에서 보시면 이제 그 AI 작가들이 나올 거야. 좀 기다려보자. 요런 식의 멘트였거든요. 근데 어느새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상을 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 웹소설 제너레이터도 이미 플랫폼에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아직 물론 거기서 베스트셀러가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미 많은 신진 작가들이 그 AI 웹소설로 도움을 받아서 웹소설 작업하고 계신다. 뭐 이렇게들 해서 결론은 뭐 문제와 한계가 계속 있지만 그것들을 초고대 기술로 극복해서 가야 하는 초고대 기술과 함께 가야 하는 이제 필연적인 시점이다 이런 얘기 ISBN DB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작가를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출판의 코어 영역을 강화하실 수는 있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작가를 지원하거나 마케팅을 강화하거나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화면이 깨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출력물을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아일랜드 같은 그냥 디지털 파일 상태로는 아니고 이것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게 서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게 자동화 프로세서까지는 무조건 와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LLM은 언어 모델이니까 다 아시고 LMM도 멀티모달 모델이니까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올해 CES 24에서 가장 핫했던 랭귀지 그 멘트가 LAM이라고 액션 모델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해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이 거대 모델이 스스로 알아서 액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래더라 뭐 냉장고 얘기 하잖아요. 그냥 봤더니 다음 주에 엄마는 출장 가고 아빠하고 아기만 있으니까 우유 사는 걸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지 않아도 얘가 월요일에 우유를 사는데 엄마의 스케줄이 출장이니 우유를 뭐 3통이 아니고 2통만 사야 되겠다. 이런 걸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무 실생활에 밀착되는 게 와서 겁이 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게 실제로 이제 우리 세상에 온다는데 그게 LAM이거든요. 그러니까 액션까지 해주는 사람, 아니 액션까지 해주는 모델이라고 해서 새로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액션을 해주니까 트랜스포머처럼. 네. 그렇고 물론 걱정은 있어요. 예, 투자며 뭐 AI가 믿을만 한가, 우리의 데이터나 뭐 우리의 작업팀은 뭐 건재한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실질로도 가장 걱정되는 게 비용과 전담 조직이라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스태티스티카에서 얘기했는데 23년에 영미권에서는 이미 썼어요. AI를. 그래서 마케팅 쓰고 편집할 때 쓰고 홍보할 때 쓰고 뭐 이렇게 썼다고 하나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씩은 다 해보셨지만 아직은 그 실제 워플로우 안에 접합시켜서 뭐 성과 창출하기에는 조금 좀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고 이거는 이제 이 제너레이션 AI, 젠 AI라고 하는 것이 그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에서 보면 이미 그 불확실성의 커브를 돌아서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와 있고 저기 제일 처음에 시작해 보면 LAM이잖아요. 그러면 LAM이 이 불확실성의 커브를 타고 안정화 올 때까지 한 10년이라고 지금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10년이라는 기간이 다행히 남아있다. 앞으로 한 2년, 3년 안에 제너레이션 AI를 한번 출판해서 어떤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책을 선정하는 입장이든 제작하는 입장이든 마케팅하는 입장이든 어딘가에 한 번은 적용을 시켜서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10년 후에 LAM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의 어깨 위에서 우리도 같이 놀아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한번 이렇게 꿈을 가지고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고 본인도 아마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갈 것 같아서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뭐 얘기인데요. 그래서 좀 시나리오를 쓰면 아까 제가 막 냉장고에 엄마 얘기했듯이 이건 이제 그냥 주문이고 이제는 그 보통 보면 지금 MZ들이 출근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뉴스라고 하니까 결국은 어디에 어떤 뉴스를 읽었는지 뭐 그것에 대한 시사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해당되는 보고서나 해당되는 보고서 전체가 아니고 해당하는 영역의 섹션별로 친구들한테 전달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이건 그냥 제가 막 중얼중얼 이렇게 생각한 거라 한번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한 거 말고 좀 더 다양하게 한번 LAM이 왔을 때
우리의 독자들은 어떻게 액션 해주는 걸 좋아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R&D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제 생각을 주저리 또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빼놓지 않고 가나야 할 것이 다양성과 형평성과 포용성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희가 특히나 이 접근성, 포용성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그 인터넷 격차를 보면 OECD가 말하기를 나라별로 격차가 있는데 당연히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리투아니아도 있는데 한국은 뭐 나이나 교육이나 성이나 수익에 비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교육, 그 지금 옅은 초록색이 교육이잖아요. 교육에 의해서 인터넷 격차가 심하다. 물론 젠더도 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네. 그 다음에 인컴에 대해서도 좀 그쵸? 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에듀케이션과 인컴에 따른 인터넷 격차가 난다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디지털 격차는 10배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공동체에서 한국은 특히 약간 누구나 말하듯이 약간 좀 다문화나 이주민이나 뭐 이런데 그닥 친절하지 않은 사회라서 우리나라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을 때 디지털 격차를 같이 한번 더 고민해야 되고 컨텐츠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고민해서 서비스를 미디어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장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뭐 BISG나 CBS에서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계시고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가 생각한 건데 어쨌든 수많은 장애 유형에서 뭐 수화를 하던 점자를 하던 이제 다 AI로 얼추해줘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얼추해주면 사람이 검증해서 수정해서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장애에 대한 영역도 포용하려고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면 그런 고령자, 다문화, 뭐 공공교육에서 이탈자들 이런 친구들까지 다 같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유니버설 콘텐츠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한 개념이라면 결국은 AI를 통해서 개인화된 적절한 컨텐츠, 적절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컨텐츠로 이들 유니버설 컨텐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초고대 모델 AI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AI가 그냥 단순히 비장애인들이 좀 더 재미나게 컨텐츠를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런 포용적인 면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R&D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른 것 뭐 이건 이제 이미 웹사이트에 커피 이슈를 좀 정리한 거라 이슈는 아니고요. 매진말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우리 트랜스포메이션까지는 무조건 손붙잡고 같이 가려고 하고요. 거기에서 다시 이제 LAM이 되면 뭐 다들 외국의 거대 기업이 에이전트 가지고 이제 막 들어올 텐데 우리의 에이전트도 그들과 함께 아니면 우리의 컨텐츠가 그들의 에이전트 위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진말을 하고요. 아무튼 그 제가 이 펭귄 보면서 펭귄은 그 아까 말씀드린 2020년에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 전략에서 이런 멘트를 썼더라고요. 개인의 잠재력을 깨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교자이자 용병이고 싶다가 펭귄의 모토인데 그야말로 우리 하나하나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미래의 한국 컨텐츠가 좋은 R&D로 힘을 받아서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빠르게 또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서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전부 다 진짜 이해를 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고
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현영 부사장님 말씀 중에서도 LAM이라는 그 모델은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들어서 이제 디지털이 액션까지 한다, 판단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많이 듣긴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SF 영화를 봤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곧 진짜 실현이 되는, 지속적으로 계속 실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저는 진짜 저도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그거를 지금이 할 때가 아니라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판에서도 이미 했어야 됐고, 예전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고단샤의 사례를 조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고단샤는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지금 7대가 그쵸? 예, 그분이 이제 대표이시고 노마 요시노부라는 이제 대표님인데, 아예 이제 대표가 되면서 아예 조직을 전부 다 바꿨거든요. 바꾸면서 그러면서 매출이 떨어지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매출을 조금 올리는 그런 상황을 조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진짜 기본값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이 출판에서 이제 출판은 침체되는 산업이 아니라 디지털이 들어옴으로써 더욱더 확장이 되는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이 더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또 두 번째 세미나 시간에 이제 김상원 교수님과 김현영 부사장님의 말씀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질문이나 아니면은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하는 뭐 R&D라든가 뭐 요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두 분께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좀, 자,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예, 괜찮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좀 그러시기도 할까요? 지금은 특별히 조금은 없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저도 잠깐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생각에 저희 R&D, 이제 저희가 출판 콘텐츠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출판 콘텐츠 기술 개발에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는 조금 이미 늦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야지만 그 기술이 개발이 되고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리 이제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기본적인 인프라, 기본적인 것들이 또 기술 개발이 돼서 확장이 조금 돼서 많은 출판사들 아니면은 유통사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AI라는 트렌드에 박혀서 AI만 쫓다 보면은 이미 또 그거는 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조금 읽으면서 또 인프라에 이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쓰고 여기 오신 기업들께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신다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뭐 여기서 더 큰 질문이나 뭐 의견이 없으시면 조금 일찍 끝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그냥 일찍 끝나는 부분이 뒤에 계시는 여러 기술 교류회를 위해서 나오신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하셨던 그 기업들하고의 미팅을 위해서 좀 일찍 끝나시고 싶다라는 의미로 듣고선 그래서 오늘 5시까지 하거든요. 5시까지니까요. 아직 1시간이면 충분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기업들 많이 다니시면서요.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24년 출판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교류회죠. 성공 사례 발표와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